1623년 3월 인조 반정의 새벽은 칼날의 번뜩임으로 시작됐다. 궁궐을 향해 진군하는 군사들의 선봉에 한 무장이 서 있었다. 바로 이괄이었다. 그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왕위에 올리는 쿠데타의 실질적 총지휘관이었다. 문신 김유가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이괄은 칼을 빼들고 병력을 이끌며 반정의 성공을 이끌어냈다.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광해군의 수비대를 제압하고 궁궐을 장악한 것도, 도성 곳곳에서 반발하는 세력을 진압한 것도 모두 이괄의 군사력이었다. 반정이 성공하자 조정은 공신을 책정했다. 당연히 이괄은 최고 등급인 1등 공신에 오를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조는 이괄을 2등 공신으로 격하시켰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반정 당일 집 밖에도 나오지 않았던 문신들이 1등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었다. 심지어 이괄의 아들마저 공신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괄은 분노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둘렀건만 책상 앞에 앉아있던 문신들이 공을 가져갔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다. 사대부 중심의 체제에서 무신은 언제나 도구에 불과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자는 천하게 여겨지고 붓을 들고 글을 쓰는 자가 높임을 받는 사회. 이괄의 분노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의 모순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북방에서는 후금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조선은 군사적 대비가 절실했다. 인조 정권은 군사력을 장악할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괄을 도원수로 임명해 영변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 왕조가 저지른 치명적 실수였다. 이괄은 영변에서 군대를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당시에 귀순했던 항외 출신 유능한 무사들을 대거 포섭해서 그들을 핵심 전력으로 삼았고 이들에게 철저한 군사훈련을 시켰다. 군기는 엄격했고 전투력은 조선군 최고 수준이었다. 어느새 영변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이괄의 군대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괄의 불만은 깊어져만 갔다. 조정에서는 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됐고 급기야 그의 아들을 모반 혐의로 잡아가려 했다. 금부도사가 영변에 도착하자 이괄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금부도사를 처형해버렸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1624년 1월 이괄은 1만 3천 명의 정예의 병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영변에서 한양까지 500리 길, 그 끝에는 인조의 목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정의 영웅이 역적이 되는 순간이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내란이 시작됐다. 이괄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하고 있었다. 이괄의 남하는 번개처럼 빨랐다. 반란군은 영변을 출발해 평안도를 거쳐 황해도로 진격했다. 조정은 처음에 그를 과소평가했다. 단순한 지방 반란 정도로 여겼고 급히 편성한 관군을 보내 진압하려 했다. 하지만 첫 전투인 황주 전투에서 관군은 참패했다. 이괄의 군대는 조선군 중에서도 최정예였다. 항외 출신 무사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고 조총과 활을 능숙하게 다뤘다. 기병 운용도 탁월했다. 관군은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패배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조정은 패닉에 빠졌다. 인조는 급히 군대를 재편성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괄은 마탕까지 진격해 예성강 방어선을 돌파했다. 험준한 강을 기병으로 건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이괄은 해냈다. 그의 전술적 능력과 병사들의 전투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관군의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됐다. 한양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며칠이었다. 인조는 결단을 내렸다. 한양을 버리고 호남으로 피난을 가기로 한 것이다. 왕이 도성을 버린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도망친 기억이 떠올랐다. 조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1624년 1월 24일 이괄의 군대가 한양에 입성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황토를 뿌리며 이괄을 환영한 것이다. 만세, 만세, 환호성이 도성을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구경꾼의 호기심이 아니었다. 인조 정권에 대한 깊은 불만과 실망이 표출된 것이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몰아낼 때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을 외면했다. 이괄의 등장은 어쩌면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을지도 몰랐다. 이괄은 한양을 장악하고 궁궐에 입성했다. 경복궁과 창덕궁이 그의 수중에 들어왔다. 조정의 관료들 중 일부는 항복했고 일부는 도망쳤다. 이괄은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배신한 문신들, 공신 책정에서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하나하나 처형했다. 피해 숙청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괄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한양을 점령했지만 정작 인조를 추격하지 않았다. 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반란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인조는 공주를 거쳐 전주로 향하고 있었고 각지에서 근왕병이 모여들고 있었다. 이때 이괄이 추격군을 보내 인조를 제거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주저했다. 스스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왕족을 옹립할 것인가. 정치적 비전이 없었다. 그는 군인이었지 정치가는 아니었다. 한양을 점령한 것은 군사적 승리였지만 새로운 체제를 세우지 못한 것은 정치적 패배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환호는 식어갔다. 처음엔 기대했지만 이괄 역시 숙청과 처형에만 몰두할 뿐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 거리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고 질서는 무너졌다. 환호는 불안으로 바뀌었고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그 사이 조정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만과 정충신이 이끄는 관군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각지의 근왕병도 집결하고 있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624년 2월 찬바람 속에서 한양 서북쪽 무학재의 양측 군대가 집결했다. 이곳은 한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관군은 장만과 정충신의 지휘 아래 약 1만 5천 명의 병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괄의 반란군도 비슷한 규모였다. 조선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전투가 시작됐다. 관군은 높은 지형을 선점했다. 무학재는 경사가 가파른 고지였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기에 유리했다. 장만은 노련한 장군이었다. 그는 조총과 화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반란군이 올라오는 길목을 장악했다. 반면 이괄은 평지에서 진을 쳤다. 지형상 불리했지만 그는 자신의 정예기병과 항외 병력을 철석같이 믿었다. 전투는 새벽에 시작됐다. 이괄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선제 공격을 명령했다. 기병이 언덕을 올라 관군 진지를 향해 돌진했다. 조총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화살이 빗발쳤다. 초반에는 이괄이 우세했다. 항외의 병사들의 전투력은 압도적이었고 관군의 최전선이 흔들렸다. 하지만 관군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버텼다. 높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계속 반격했다. 화포가 불을 뿜었고 조총 사격이 계속됐다. 전투는 치열했고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돌풍이 불기 시작했다. 화약 연기가 아래로 흘러내리며 반란군의 시야를 가렸다. 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장만은 비밀 무기를 꺼냈다. 바로 고춧가루였다. 병사들이 고춧가루를 바람에 날리자 항외 병사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전방을 메운 고춧가루로 인하여 제대로 볼 수 없는 병사들은 제대로 싸울 수 없었다. 지휘 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군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고지에서 내려온 병력이 반란군을 포위했다. 이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전세는 이미 관군 쪽으로 기울었다.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일부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전투는 관군의 승리로 끝났다. 이괄은 소수의 부하와 함께 전장을 탈출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며칠 전 그를 환호하며 맞이했던 백성들은 이제 성문을 걸어 잠갔다.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다. 이괄은 북쪽으로 도주했다. 그를 따르는 병사는 점점 줄어들었다. 배고프고 지친 패잔병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마침내 이괄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했다. 부하들은 이괄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인조에게 바치면 사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란을 일으킨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괄은 자신이 믿었던 부하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그의 목은 장대에 걸려 한양으로 운반됐다. 인조는 이괄의 목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포가 컸다. 자신을 왕위에 올린 무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수도가 함락됐다는 사실은 인조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괄의 난은 진압됐지만 조선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괄의 목이 거리에 효수됐다. 조정은 그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삼족을 멸했다. 그의 가족, 친척, 심지어 그를 따랐던 병사들까지 처형됐다. 역사서는 그를 반역자로 기록했고 그의 이름은 금기어가 됐다. 하지만 이괄의 난이 남긴 상처는 이괄의 처형과 기록말소만으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먼저 정치적 여파가 컸다. 이 사건 이후 조선 조정은 무신을 더욱 철저히 견제했다. 무신이 군권을 장악하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가 뿌리 깊게 박혔다. 그 결과 군사권은 문신들의 통제 아래 놓였고 전문 군인보다는 문신 출신 장군이 군대를 지휘하게 됐다. 이것은 훗날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참패한 구조적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사회적으로도 충격이 컸다. 백성들은 반정 세력이 서로를 죽이는 모습을 보며 조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인조 반정의 명분은 광해군의 폐모살제와 중립외교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정 이후 벌어진 공신들의 권력 다툼과 이괄의 난은 반정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장면은 임진왜란 때 선조의 몽진과 겹치며 왕권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했다. 백성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왕은 도망가고 백성만 남아 고통받는다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사적 공백이었다. 이괄의 난으로 조선의 최정예 병력이 내전을 치르며 대거 소모됐다. 북방 방어선은 텅 비었고 후금은 이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이괄의 잔당 중 일부는 후금으로 도망쳐 조선의 내부 정보를 넘겼다. 군사 배치, 방어 체계, 정치적 혼란 상황 등 모든 정보가 후금에 전달됐다. 후금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627년, 불과 3년 후에 정미호란이 발발했다. 흥미롭게도 후금군은 이괄이 사용했던 진경로를 그대로 따라 조선 깊숙이 침투했다. 반란군이 열어놓은 길이 외적의 침입로가 된 것이다. 조선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굴욕적인 화친을 맺어야 했다. 이괄의 난은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반란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선의 국방과 외교를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렇다면 이괄은 정말 단순한 역적이었을까? 후대 역사학자들은 다르게 본다. 이괄의 반란은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사대부 중심의 정치, 문신과 무신의 극단적 차별, 공신 책정의 불공정함, 인조 반정 세력의 권력 독점 등 모든 문제가 이괄의 난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왔다. 만약 인조가 이괄을 공정하게 대우했다면, 만약 조선이 무신을 존중하는 체제였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괄의 난은 조선이 바뀔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한양이 함락되고 왕이 도망치던 그 순간 조선은 근본적으로 개혁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체제는 그대로 유지됐고 오히려 더 보수화됐다. 그 대가는 엄청나게 혹독했다. 3년 후 정미호란, 10년 후 병자호란, 그리고 조선 후기 내내 이어진 위기. 이 모든 것이 이괄의 난과 무관하지 않다. 한 영웅의 분노가 국가를 뒤흔들었지만 조선은 변화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고집의 대가를 수백 년 동안 치러야 했다. 이괄의 목은 잘려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역사 속에 남아있다. 공을 세운 자가 홀대받는 사회는 정의로운가?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자가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리고 변화를 거부한 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1624년 이괄의 난,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수도 점령. 그것은 실패한 반란이 아니라 조선이 놓쳐버린 변화의 기회였다.